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 선생님 말씀은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 못한다. 그거는 북한의 핵탄두가 한 60개에서 1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반격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다 이미. 그렇죠. 따라서 미국이 저거를 결국은 군사작전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구 선생님 말씀에 100%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5%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일단 이제 뭐 저는 길게 논쟁할 뜻은 없는데 저는 이 군사무기의 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 제너레이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그게 뭐 100개가 됐던 타겟이 그다음에 그 페이크 타겟까지 해서 300개가 됐던 이거를 순식간에 정리를 하고 C3I 그러니까 이 통신 제어 또 그다음에 뭐 명령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정리해서 마비 상태에 빠뜨리고 저는 그런 옵션으로 갈 거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거꾸로 이제 구 선생님은 이제 군사 옵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베트남식 개혁 개방이다. 거의 없을 것이고 저는 베트남식 개혁 개방도 옵션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 공산주의 국가 중에 굉장히 그 특이한 경우인데 여기 당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노동당 그런데 그거는 이 컨트롤하기 위한 촉수에 지나지 않지. 거기는 당의 그 조직 지도부나 이런 그 울트라 슈퍼 비밀 경찰에 의해서 김일성 영생교의 혈통이 바로 이렇게 신정 정치로 지배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김정일이가 그런 걸 만들었죠. 이미 거기가 당이 없어진 증상은 1980년경에 나타나잖아요. 1980년부터 가장 중요한 징표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당 대회 자체가 없었으니까 36년 동안. 36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이 돼가지고 뭐 당 흉내나 좀 내는 거지.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40년 동안 당이 없었는데 그 당이 하루아침에 생기겠냐 이거지.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하여튼 이제 일단 군사 옵션 부분은 저는 하여튼 2009년 이후에는 어떤 반격 능력 때문에 리스크가 갈수록 커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가능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 어떤 체제 문제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스탈린주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게 소위 이제 특히나 김정일 시대에는 그야말로 이제 그 1인 중심의 어떤 절대적인 통치 시스템으로 작동이 됐던 건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핵심적인 부분은 시장의 문제, 북한에서 시장의 문제가 어떻게 확대를 해왔는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 말에 100만 명 내외가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뭐 100만에서 뭐 많이 보는 사람은 300만까지 보죠. 저는 100만 명 내외라고 봅니다. 일단 구체적인 통계에 기초해서 봤을 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어떤 그 계획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거니까 그 뒤에 이제 2002년부터 조금씩 시장을 열어줬다가 또 다시 통제했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2014년에 김정은 체제 이후죠. 2011년에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2014년에 530 조치라고 해서 시장 경제했던 그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는 포전 담당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기업 관련해서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제 장마당을 또 확대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2014년부터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떤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북한의 주민들 입장에서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장마당 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꾸리기 때문에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장마당에 기초한 이런 북한 주민들의 의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전략 하에 그것을 더 유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전력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좀 이렇게 조금 네거티브하게 봐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세뇌 탈출에서 가끔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 그 스탈린만 해도 이제 평생을 당을 파괴하려고 발악을 하다가 죽었을 때 당을 결국 다 못 파괴하고 죽었어요. 모택동도 똑같죠. 평생을 당을 파괴하려고 그 인간이 뭐 대학진에 문역에 그것도 당 파괴하려는 운동인데
그 죽었을 때 결국 당을 못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은 뭐 그래서 이제 죽자마자 다시 이제 반격을 당하게 되는. 모택동도 마찬가지죠. 죽자마자 반격당하는데 얘들은 이게 김정일이가 본격적으로 당 파괴가 저기 뭐야 그 궤도에 딱 올라선 게 이제 70년경에 유일사상 체제되면서 당 파괴 궤도에 올라섰고 그 당 파괴 공작이 80년대 초가 되면 끝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 김정일이가 이제 당 중앙이라고 불리잖아요. 80년대부터는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통치했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당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40년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신성혈통 지배, 저 아까 스탈리니스트 머달이라고 했는데 스탈리니스트 머달은 북한으로 뭐 60년대 말의 끝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구상에 없던 모델이에요. 이거는 원래 모든 전체주의, 공산계 전체주의 특히 그게 피바다를 건너면 계급투쟁의 피바다를 건너면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일종의 그 정치 종교 구원 사상이거든요. 이게 구원파예요. 정치적 구원파라고. 정치적 피바다 구원파 사상인데 그건 제 말이 아니죠. 전체주의 정치 철학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정치 철학하는 사람들이 전체주의 비판하는. 근데 이 원래 그렇게 정치 종교성이 있는데 북의 경우는 이 정치적 종교성이 이제 신성혈통을 중심으로 극대화돼 있다. 끝까지 가 있다. 그게 언제 도달한 거냐면 이미 아까 80년이나 그러셨으니까 이미 6, 7년 전에 그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걔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문제를 갖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개혁 개방을 가든 뭐를 하든 이게 변신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체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부터 시장 경제였던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이제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는 거죠. 장마당을 중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미 뭐 배급 경제에 의존하는 이 사교 신도의 의식 상태를 많이 벗어났는데. 그건 맞는데 그것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근데 아시잖아요. 뭐 북한 들여다봐서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장마당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장마당이 그게 암시장 아닙니까?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죠. 암시장도 있고 공기화된 시장도 있고. 아니 기본적으로 암시장이죠.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북한에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태반은 사실은 지입제 개인 운송업자 차량이잖아요. 이게 버스가 됐든 트럭이 됐든. 그럼 얘들 그런 게 등록할 길이 없으니까 공장에 가서 자기가 자동차를 야미로 사서 공장에 가서 공장 차량으로 등록해 놓고 자기는 공장 직원으로 등록해 놓고 그다음에 등록한 그 뇌물을 공장 측에 바치고 자기는 차 끌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저기 영업해서 다루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라 그럴까 국가 통계에도 안 잡히고 컨트롤도 바깥이고. 북한 경제 자체가 뭐 통계 안 잡히는 게 그러니까 많죠. 개판으로 돌아가는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선놈이니까 이런 경제를 만들어낸 거야. 100만 명 굶어 죽고. 이게 러시아 애들이 이걸 못 이제 중국에서도 뭐 수천만 명 굶어 죽고 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는 대약제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민족이든지 이런 식의 아주 잘 돌아가는 혹은 아주 그 지독한 상황에서 돌아가는 지하 경제를 잘 못 만들어요. 저는 언제 깜짝 놀랐냐면 여기서 탈북자가 송금을 하면 100불을 송금하면 현장에 50불이 전해진다 그러더라고. 중간에서 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50%나 전해줘. 아프리카요 10%가 안 전해집니다. 이 비공식 루트로 보내면 중간에 그 사이펀에서 끌어먹는 게 90%를 끌어먹는데 이게 그러니까 50%가 전해진다는 건 무지무지한 효율성을 가진 일종의 지하 경제인데 이런 지하 경제를 빌드업하는 능력이 조선 사람이 한국인이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이 그게 있다고요. 이게 러시아 애들이 소련 애들이 이게 없어갖고 막판에 가서 경제 자빠졌을 때 이거 빌드업하는 능력 가진 애들이 유태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걔들이 그 소련 막판에 배급 경제 자빠지고 러시아 넘어갈 때 경제권을 유태계가 다 잡아버렸잖아. 푸틴이가 다 지금 걷어들였지만 많이 굵직굵직한 건.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거기는 그러니까 책임지고서 이끌어갈 집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행 과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집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럼 그래 이끌어와? 저는 전혀 그건 안 된다. 다른 그래서 저 백태웅 씨나 뭐 저기 저기 운동권에 지금 하와이대 교수한다는 백태웅 씨나 뭐 김용환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김정은 계몽군주론 이런 걸 주장했다 그러잖아. 김정은이 개혁개방으로 넘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저는 택도 없는 소리.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장마당의 기초에서 북한 주민들의 장마당의 기초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혁개방 세력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밖에서는 육성 못 시켜요. 밖에서 누가 육성시켜? 저는 그 부분은 뭐 지금 제가 뭐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부분이고, 근데 하여튼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또 엄청난 휴민트 얘기하시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체제에서는 단지 이런 그 깊게 퍼진 장마당 경제라는 게 무슨 장점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김일성 영생교로부터 디프로그래밍하는, 그러니까 그 종교 틀린 종교야. 이미 상당 부분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 의존하고 있지 않으니까 노동당이 의존하고 있지 않으니까 장마당이 의존하고 있고. 저는 그 야생인민이라고 부르거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야생인민이 지금 일단 존재 자체는 80%가 넘죠.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야생인민이지. 암시장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저는 장마당이라고 잘 안 불러요. 사실은 암시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하 경제인데 그걸로 자기들끼리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고 사는데, 저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키워야 된다는 건 당위론이고, 제가 가진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을 개혁개방으로 이행시켜갈 주체가 없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보고, 또 거꾸로 우리 구 선생님이랑 크게 다른 점은 그 군사 그 작전하면 별로 안 위험해. 15분이면 끝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건 뭐 그러저런 부분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 기본 생각은 어떤 강경파, 온건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체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해서 어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그 에드먼드 버크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버크가 또 강조하는 게 이제 프리스크립션 아닙니까? 처방전. 어떤 정확한 진단에 기초해서 정확한 처방을 해야지, 뭐 의욕이 앞선다고 해서 아주 레디컬한 뭐 체인지가 가능할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체라든가 이런 데서. 근데 그래서 아주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정확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게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뭐냐면은, 그리고 저는 그 이른바 뭐 코핀이 이른바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북폭해서 정밀 외과타격,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안 믿고 이거는 전면 접수다. UNC 깃발 사용해서 전면 접수 해방이고, 자유조선의 건국 과정이고, 그 이행기로 한 5년 정도 아마도 유엔사나 혹은 국제관리감독하에 있는 임시행정기구 트랜지셔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단계를 거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상황을. 저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군사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좌파야 뭐 이렇게 제껴놓더라도 소위 우파가 과연 한미 동맹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지금 제대로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있는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어떤 아니,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뭐냐면은 아까 이제 싱가포르를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을 미국이 북한을 베트남식으로 끌어내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근데 저는 일부 요소로 안 보고, 싱가포르 목적은 미중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시간을 벌면서 중국이 주도한 육자 테이블에서 미국과의 다이다이 양자 관계로 바꿈으로 해서 나중에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가능한 그 프리컨디션, 그 전제적 상황을 만들려는 그 게임의 챕터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북한을 전면 접수할 때 문제점하고 리스크는 뭐였다고 보냐면, 북의 대응 능력이 리스크가 아니라 반격 능력이,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개입하는 게 리스크였다고 봐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 리스크는 잠깐만요. 중국이 네.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개입하는 그런 의지는 저는 이번에 미중 전쟁을 통해서 무력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을 하고 북을 해방시켜가지고 급속 발전시켜버리면 저건 중국의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겨냥한 어마무시한 심리폭탄이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예, 그러니까 북의 해방 자체가 한국과 상관없이 미국한테 어마어마한 그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가 있는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예. 제가 하나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이 이제 한반도에서 어찌됐든 중요한 어떤 어떤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미중 신냉전 시대란 말입니다. 미중 신냉전 시대인데 그러면은 한국이 어떤 그 중국 견제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좌파는 제껴놓고라도 좌파는 지금 뭐 정신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뭐 지금 뭐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어떤 그 좌파 정권의 성격이 얼치기 친북 친중 좌파 정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친중 정권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얼치기 친중 정권인데 그래서 좌파는 제껴놓고라도 그러면 우파는 한미 동맹을 위해서 그다음에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얼마만큼 이 어떤 그 정확한 전략을 취해왔느냐라는 거예요. 사드 배치 문제가 됐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가 됐든, MD 체제의 어떤 그 참여 문제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과연 이 어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우파가 제대로 된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거꾸로 제도권의 이 정신머리 멘탈이 다 썩어 자빠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파도 다 짝퉁 가짜고 보수도 다 짝퉁 가짜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멘탈 왜 썩어 자빠졌겠냐고. 제가 5가지 이유 꼽아볼게요. 넘버 원. 일단 일제시대 때 겪었던 그 분발심, 그 모멸감. 일제 기막히게 잘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일제 때 잘했다라 그래야 우리 독립운동의 빛을 보는 거지. 저놈들이 나쁜 놈이어서 우리가 독립운동했다면 독립운동을 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일제 나름대로 쟤들 진짜로 우리를 시간 지나면은 내선 일체하려고 마음먹었던 놈들이라고요. 단 조건이 하나 있지. 텐노의 신민이 되라 이거지. 천황폐하를 모시는 신민이 되면 너희가 우리랑 같은 그리고 성씨 바꾸면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적 영혼의 아이덴티티를 다 지워버리면 너희를 일본인화 시켜줄게. 그게 일제의 레시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줄이 틀어서 갖고 이게 아니다. 자, 근데 그랬을 때 당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저놈들 우리랑 뭐 별로 차이 안 났던 놈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구나냐. 우린 도대체 뭐냐. 이 모멸감과 이 분발심이 있다고. 이 에너지가 없어져 갔어요. 시간 지나면서. 두 번째, 6.25의 본능적 반공에 대한 기억이 없어져 갔어요. 세 번째, 미국이 쌈 싸갖고 한반도 정도는 중국이랑 하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다는 식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파를 던지고 미중 미로를 펼쳐갔다고요. 네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풍요해지니까 지킬 게 많아져. 그러니까 전쟁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일상을 소중하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만 피할 수 있으면은 쟤들 다 퍼주고 햇볕하고 침묵하고 좋은 것 같아. 네, 가장 심각한 문제죠. 네 번째. 현재는. 다섯 번째 뭐냐. 파리 68 미국의 반전운동 이후 50년 동안 우리가 현대 문명을 위한 사상을 서유럽과 미국에 가서 배워오는데 50년 동안 특히 인문학, 철학, 사회과학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 현대 문명의 기본적인 사상이 다 망가져 버렸다고. 아까 읽으신 책이 200년 전, 네, 그렇죠. 250년 전 책이잖아. 미국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그 230년 전 책이고 에드먼드 버크 220년 전 책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문명, 그러니까 미국 가서 서유럽 가서 배워오면 전부 PC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진실도 없어, 도덕도 없어, 그냥 부비부비 살면 돼. 그러다가 성질 받치면 촛불 들고 나가서 흔들어서 거슬리면 돼. 이거라고 배워온 게 그거예요. 이 대학 교수라는 것들이.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완전 망가져 있다고. 자, 정신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철학적 대로 기초가 무너져 있는 거죠. 멘탈이 그러니까 개돼지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잘 살아도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말깨나 힘깨나 쓰는 사람.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을 이제 배부른 돼지하고 있는 굶주린 늑대와의 어떤 경쟁으로까지 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야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중거리 핵미사일 공유해야 돼.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중국이랑 좀 약간 많이 삐걱삐걱 하더라도 사드 더 깔고 MD 조인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소신 있게 말할 보수 우파라는 건 존재하덜덜덜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좌파는 뭐고 원래 저는 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보수 우파 언제 각성하고 제대로 형성될 거냐. 죄송한데 탄핵 때문에 조금 됐어. 박 대통령 감옥에 가 있는 바람에. 좀 그 헝그리 정신이 좀 생긴 게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옛날에 어떻게 10,000명 몰려가서 국회를 뒤집어요. 이게 조금 된 거예요. 두 번째 정신 이제 조금씩 깬다고. 그러면 이거 언제 되냐. 이게 원샷 투킬이에요. 일석이조야. 그러니까 북을 조치를 하면 여기 정신이 썩은 핵심 고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의 존재 때문에 썩은 거예요. 그게 이유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조선 놈들이라는 게 한국인들이라는 게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순식간에 움직이는 존재들이라 제 생각엔 대충 뭐 흉내내는데 한 1년 그리고 그게 이제 체화되는데 10년, 20년.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만약에 미국의 전략가다. 그러면 북한 접수해버리면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네. 때가를 확 벗네. 단지 그때 치러야 될 대가는 뭐냐. 그때 한국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그러니까 두 당 GNP가 독일을 넘어서서 이게 강대국이 되거든요. 한 20년 지나버리면 한반도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좀 다른 게임을 해야 될 각오를 해야지. 미국이.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이제 배부른 돼지와 굶주린 늑대와의 경쟁 비슷하게 돼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위태로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제 우파에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진짜 필요한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만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공포로도 석방하면서 그럼요.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렇게 끌어낸 거 아닙니까? 미국이 제일 미워한 인물이 우남인데 아이젠하워가. 그런 어떤 그 긴장까지 하고서 그걸 만들어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좌파들이 주도해서 한미연합사를 지금 해체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1978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장 국가로 가겠단 말이지. 그런 어떤 결의를 보여주면서 미국이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한미연합사 사령부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어떤 목숨까지 걸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핵무장 국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한미연합사 사령부일 정도로 그럴 정도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목숨을 걸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고. 미국이 외국에 대해서 가진 동맹 중에 이런 동맹이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점에 특히 이제 미중 신냉전 시대,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우파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라면은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리더십,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줬던 리더십 그런 정도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리더도 안 하지. 어떤 얘기도 안 해요. 이런 미중 전쟁이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미중 문명 전쟁이라 그래요. 여기에 그 문명의 핵심 가치를 둘러싼 미국 일부 학자들도 문명의 충돌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Clash of Civilization. 그러니까 문명 충돌로 보죠. 그래서 저는 미중 문명 전쟁, 헤지모니 워라기보다 Civilization War 혹은 Clash of Civilization이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신냉전이라는 얘기도 잘 안 쓰는 이유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냉전이라는 건 컨테인먼트란 말이에요. 그 컨테인먼트인데 우리가 이제 소련 있었을 때는 군사적 컨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가트 이쪽에 자유진영의 관세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 자유진영 시장 체제와 저쪽에 소련을 종주국으로 삼는 공산권 경제 체제. 그래서 제1세계와 제2세계가 분리돼 있었다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군사적 컨테인먼트일 뿐만 아니라 냉전이라는 건 경제적 컨테인먼트였었어요. 근데 지금 경우 그게 아니라 훨씬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야말로 세계 시장의 총알로서 단물 빨아먹고 살았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단물 빨던 이제 빨대를 조금씩 조여가면서 디커플링하고 있는 거예요. 떼내 세계 시장과의 유격을 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골병이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라 그럴까요? 군사적으로는 컨테인먼트 해놓고 경제적으로는 디커플링하는 그런 과정인데 중국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이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저거 골병 깊게 가죠. 깊게 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냉전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전 신냉전이라고 안 하고. 구냉전 시대, 탈냉전 시대와 다른 신냉전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면 그건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이 왜 무력을 못 사용하냐. 이 정도 같으면 옛날 같으면 핵전쟁 벌어졌어야 돼요. 무력 못 사용하냐면 세계 시장에 퍽 엎어져 갖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놈인데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무력 사용할 거는 홍콩도 못 밟잖아. 홍콩도 못 밟잖아요. 천안문 땐 밟을 수 있었던 게 89년에는 그때는 중국이 에너지도 수입 안 해. 식량은 수출해. 밖에서 문 닫아 걸면 그냥 배줄 누고 견디면 돼요. 지금은 다 굶어주고. 예,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덧붙이자라면 홍콩 문제가 됐든 또 위구르 문제도 사실 적지 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 있고. 문재인은 가서 너희 내정 문제라 그러고 좀 웃긴. 그 문재인이 원래 그런 이제 그 성향을 반인류 발언이거든. 그렇죠. 엔타 휴머니티 그렇죠. 크라임이라고 반인류 범죄 발언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반인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미중 어떤 패권 전쟁, 미중 신냉전 시대에 자꾸 어떤 그 중국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요번에 가서 뭐 9가지인가 뭐 7가지인가 하겠다고 치고 왔다며 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지난번에 지소미아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 또 바뀌지 않습니까? 파기하려고 했다가 또 접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미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난파선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자유애국 우파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비전과 전략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가 우리 구 선생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걱정 또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답답함을 내가 느낄 것 같아. 왜냐면 구 선생님은 나보다 훨씬 더 이제 이런 분야에 맑게나 굵게나 쓰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있었잖아요. 나야 완전히 제하에 있고. 나는 그러니까 완전 제하에 있으니까 너희들 먹물들 니들 마음대로 종이에다가 토나 바르고 먹물 발라라. 니들 어차피 그렇게 해서 용돈벌이하고 그렇게 해서 월급 받는 애들 세상은 니들과 상관없이 가. 나는 그렇게 쉽게 정리해 마음을. 근데 이제 구 선생님은 그 안에서 같이 보대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거의 돌을 닦았을 거라고 내가 보면은.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마음 졸이지 마라 이거요. 한국 사람들 정말 간악하고요, 눈치 빠르고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딱 분위기 딱 돌아가면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난 옛날부터 미중 문명 전쟁 얘기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렇게 잘 되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사실 잘 되길 바랍니다. 거기 그 관상에 거기 도딱군 관상 나오잖아. 얼마나 속을 끓이고 살았으면. 왜 저는 이제 오히려 우리 구 선생님이 이제 제도권 학자들 틈에서 사는 거 아니야. 학자들, 연구자들. 저는 아예 문 닫고 살았거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글 쓰고. 제가 속 편하게 사는 게 부럽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이제 거의 매 주요 주제, 그러니까 미중 전쟁을 이거 패권 전쟁으로 볼 거냐, 문명 전쟁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북한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접수 해방시킬 거냐 아니면은 접수 해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자지단간에 베트남식 개혁 개방으로 빼갈 거냐 아니면 지금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자유주의적 애국주의라고 불러야 되냐 보수주의적 애국주의라고 불러야 되냐. 만약에 자유주의적 애국주의라고 부른다면 그때 자유주의는 뭐냐 뭐 이런 거에서 저는 자유주의적 애국주의와 보수적 애국주의가 다르지 않다고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가까워.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그때 그렇죠. 고전적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 딱 가면 제가 우리 센터출 항상 비호들한테는 그랬어요.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200년 전에 고전적 자유주의가 보수주의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하면서 우리 구 선생님과 저 사이에
이견이 상당히 있는데 어떨 때는 막 관점이 완전 180도 다른데 또 어떤 데 가서는 이게 결론이 거의 또 합쳐지고 이런 거 보시면서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생각하고 네. 그렇죠. 판단하는구나 네. 이런 걸 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재밌으셨을 예. 것 같아요. 예. 나름. 예. 이 책 한 번씩 사서 이 아슬아슬한 이 생각의 그 변별점, 차이점 이런 거 한 번씩 좀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